네, 반갑습니다. 이제 아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신학로 개척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절대왕정 하면 딱 끝나거든요. 자, 일단 신학로 개척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블랙골드라고도 불린다고 했죠. 그래서 후추나 뭐 계피, 뭐 이런 정향이라든지 그런 향신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육식을 주로 했기 때문에 고기의 뭐 부패 방지나 그리고 냄새를 잡아주고 이런 데는 향신료가 너무나도 중요했고요. 근데 자기들한테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그걸 이제 동방에서 구할 수 있었고, 요거 이제 무역의 중심이 원래 지중해였잖아요. 그래서 지중해를 당시에 꽉 잡고 있는 게 오스만이었고, 사실 이슬람 세력들 때문에 지중해 무역에서 어, 이제 이점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사실 이탈리아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슬람에서 거쳐와서 이탈리아 쪽을 거쳐서 이탈리아가 유럽에 전체 공급하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유럽이 독점하고 있었다. 이탈리아가 독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역에 대한 이점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고, 자, 그런 바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좀 교역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된 게 바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은 이 지중해 무역이 중심이 되는 요 시대에는 가장 소외된 지역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루트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뭐 콜럼버스라든지 바스쿠다가마라든지 마젤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출한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학습지로 우리 내용부터 먼저 보자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착 문명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죠. 그래서 아스테카 같은 경우는 에스파냐 코르테스의 침략을 받았고, 잉카 제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에스파냐 피사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문명들이 이제 다 파괴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건너온 여러 가지 균이나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고요. 전염병으로.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플랜테이션 농장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또 이 부족한 이런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또 데려와서 여러 가지 인종적으로 섞인다든지 여러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게 요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학습지로 보면 신학로 개척의 결과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결과로 보자면 일단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중해에서 이제 대서양이 중심이 되었다는 게 일단 특징이고, 그래서 새롭게 에스파냐라든지 아니면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엄청나게 앞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많은 식민지 건설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새로운 작물들이 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향신료가 원래 목표였잖아요. 비단하고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왔고, 아메리카에서 새롭게 설탕, 뭐 담배,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이 전려가 됩니다. 생활적으로 훨씬 풍요로워졌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메리카에서 이제 은이나 뭐 금광 이런 것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유럽에서는 물가가 폭등하게 되는, 그래서 가격 혁명이란 게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서 이제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공업 이런 게 되게 발달하게 되면서 요 시대 때 이제 상업혁명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아프리카의 변화라고 한다면 노예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프리카인들은 굉장히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학록의 넘어가고요. 마지막 절대왕정입니다. 자, 절대왕정은 이 절대왕정의 구조, 요 그림을 아주 잘 봐두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주 절대적인 군주권, 그래서 왕권이 가장 강력한 시대였다. 유럽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대 군주를 하려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왕정을 뒷받침해주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제, 관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의 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된 군대라고 하는 상비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갖추게 되면 결국은 관료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도 직업적으로 이제 나라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월급을 주려고 하면 아주 막대한 돈이 필요로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우리 부르주아지라고 했죠. 그래서 부르주아 계층, 그러니까 상공 계층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이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자기 국내에 있는 여러 산업들 보호하고 육성한 다음에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좀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높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입을 좀 억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상공 시민층들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했고 그걸 이제 자신들의 권력에 뒷받침해주는 세력으로 쓰는 겁니다. 돈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윈윈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지만 뭔가 여전히 우리가 이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걸 중세에서 좀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신이라고 하는 건 강력한 존재인 거고 그래서 이 강력한 절대적인 군주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걸 해주는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군주권을 인간보다 훨씬 높에 있는 존재. 그래서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가져와서 그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나야. 지상에서는 이 왕이 내가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이 나의 권력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엄청나게 정당화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 왕정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좀 보면 서유럽하고 동유럽하고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봐두면 되겠고 일단 서유럽의 대표적인 최초의 절대 왕정 국가다라고 본다면 바로 에스파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로 개척을 통해서 엄청나게 무역권을 장악했던 존재가 얘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무적 함대를 이용해서 이제 해상 무역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애들이 바로 에스파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지중해라고 나와 있지만 꼭 지중해뿐만이 아니고 전체 이제 해상권 유럽 지역의 해상 무역권을 다 장악했다. 대표적인 게 무적 함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판토 해전이라고 오스만 제국이랑 붙었던 전쟁이 있는데 해전에서 아주 대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무적함대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깼던 게 바로 무적함대를 격파한 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워낙 오랜 기간을 통치하긴 했는데 어쨌든 요 사람 때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됐고 그래서 에스파냐를 물리치고 다시 영국이 섬나라 영국이 다시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유럽에 해군하면 역시 영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건설한다든지 영국 국교를 확립한다든지 국내 상공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주의의 표본이다. 절대주의의 모범이다. 롤모델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의 자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극혐하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정치는 굉장히 좋았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자신의 권력, 절대 왕정을 자랑했던 인물. 당시 유럽에서 프랑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유럽에서도 엄청난 표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뭔가 입고 온 옷이 있다 이러면 그게 전체 유럽의 전체 기준이 될 정도 엄청난 트렌드를 주도하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레깅스의 하이힐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자, 어쨌든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다 정도 받으면 되고요. 또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궁전을 건축하기도 했죠. 베르사유 궁전 자체도 멋있지만 그 궁전을 이루고 있는 정원이나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다음 동유럽의 절대주의라고 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근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나라의 모습은 여전히 후진적인데 군주가 먼저 깨어난 계몽군주가 돼서 개혁을 주도하는 이런 형태가 됐던 게 이제 동유럽의 절대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피어트르 대제죠. 러시아의 이 피오트르 대제라고 하는 인물은 전 굉장히 좀 멋진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제 신분을 속이고 다른 앞선 서유럽에 가서 막 실제 공장에서 노동자 일하면서 이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유럽의 문화랑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직접 부딪혀서 배워보고 그걸 이제 자신의 나라에 실제 적용을 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기도 했다. 이 당시의 수도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수도가 아니지만 모스크바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절대 왕정 시기의 군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해서 특히 요 나와 있던 프리드리 요 사람은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감자대왕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그래서 당시 유럽의 신흥 강국으로 성장시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중상주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많이 발전시켰던 인물입니다. 결국은 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막 흩어져 있던 여러 이제 연방 국가들이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주된 역할을 했던 게 이 프로이센이기 때문에 프로이센이 갑자기 뭘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프로이센은 나중에 이제 독일이 되는 한 중심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험 범위 끝났고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범위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막상 해보면 또 내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업 때 우리 했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는다면 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 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생각하고 제가 또 힌트를 많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주 눈치껏 잘 하면 아주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